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2과목 빅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전처리를 데이터 정제와 분석 변수 처리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통계 기법의 이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1번, 2번, 3번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몇 번 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여기 있는 4번째 섹션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산수죠, 사실은. 어떤 범위를 구해낸다던가 표를 보고 찾아서 뭔가 계산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목표로 하니까요.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 정도 그리고 나왔던 문제 정도 한번 봐주시고 그것과 유사하게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주시고 또 만약에 너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두 개 정도 틀려도 괜찮겠다. 대신에 이 앞쪽에 있는 섹션 1, 2, 3에 나와 있는 특히 3번 섹션에 시각화라던가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나온다면 다 맞춰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건데 이 데이터 전처리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분석 결과의 오류를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 분석 과정에서 70에서 80% 정도를 수집과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계를 보면 데이터 정제를 하게 되고 그 뒤에 분석 변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결측값을 처리하고 이상값을 처리하는 건데 이 결측값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수집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측값이 있는 것은 저희가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측값을 찾고 결측값은 내용이 없는 거니까 원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결측값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Not available, not a number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다른 값으로 뭐 채우거나 이런 방법을 써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작업,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값이라는 것은 내가 값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곳에 없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상값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 또는 제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값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데이터 분석 기법을 선택한다던가 결과를 해석한다던가 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상값의 관계가 깊은 통계값들이라던가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상값에 상관없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상값은 별표예요. 굉장히 많이 시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분석 변수 처리예요. 근데 변수 중에서 내가 독립변수 이야기인데요. 독립변수 중에서 특히나 종속 변수하고 관련성이 큰 것들은 사용해야 되고 관련성이 없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독립변수들끼리는 서로 독립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는 변수를 제거해 줘야 되죠. 그리고 너무 많은 변수들은 우리가 분석할 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차원의 저주라는 말도 쓰는데 자, 그래서 차원을 축소하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보셔야 되고 분석에 도움이 된다면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변수의 값을 변환하는 것, 이런 작업들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 범주 간에 그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때 불균형 데이터 처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쪽에 데이터 정제의 이상값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고 있고요. 분석 변수 처리에 대해서 골고루 묻고 있어요. 그리고 불균형 데이터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집값 처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결집값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누락된 값. 그래서 표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분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R이라는 언어에서 결집값을 개수 세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 결집값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렇게 발견된 결측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대치법과 다중대치법이라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순대치법은 완전분석법, 평균대치법, 단순확률 대치법이 있죠. 완전분석법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자료는 모두 무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측된 자료 중에서 일부를 무시하게 되어 효율성이 상실하고 또 통계적 추론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 대치법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평균 그리고 이상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앙값으로 대치를 하는 것이고요. 평균이나 중앙값이 아닌 최빈값, 특히 범주형 같은 경우는 최빈값으로 많이 결집값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평균이 아니라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 같은 이런 다른 대표값들로 결집값을 대치하는 것을 평균 대치법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러한 평균 대치법이라는 것은 결집값의 발생이 다른 변수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단순 확률 대치법이라고 해서 이 평균 대치법에 적절한 확률값을 부여해서 대치하는 방법이에요. 평균 대치법에서 추정한 표준 오차의 과소 추정 문제를 보완하고자 고안됐지만 완전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핫덱이나 콜드덱, 혼합 방법 등이 있는데 이 핫덱과 콜드덱이 무엇인가 봐주시면 좋겠어요. 핫덱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자료로 대체해 주는 거고, 콜드덱은 외부 출처 또는 이전에 비슷한 연구에서 대체할 자료를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다중대치법은 여기 있는 단순대치법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행해서 여러 개의 가상적인 완전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추정량 표준 오차의 과소 추정 및 계산의 난해성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집값 처리는 간단하게 보아두시고요. 용어 같은 거 나왔을 때 이게 결집값에 관련된 것이구나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과소 추정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겁니다. 이상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상값은 일반적인 다른 값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에요. 주로 거리나 밀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상값을 탐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노이즈 또는 이상값은 정형 데이터보다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분포를 왜곡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실제 오류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 여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별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상값이 발견되면 삭제부터 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분석의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상값들은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입력이나 또 측정, 실험된 데이터로 발생할 수 있고요. 고의적인 이상값일 수도 있고 데이터 표본 설정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입력을 하고 저희가 측정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측정 도구의 사용일 수도 있고 실험 조건이 달라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고의적인 이상값은 설문 같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응답자에게 답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응답자가 고의적인 거짓을 나에게 주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표본 설정 오류는 표본을 잘못 설정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상값의 검출 방법에 보면 ESD 그리고 4분의 2수 기하평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은 범위가 있어요. 근데 범위가 대칭으로 나옵니다. ES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정기분포일 때 3표준 편차 안에 99.7%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이게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게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평균에서 빼기 3 곱하기 표준 편차, 평균 더하기 3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해놓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정상 데이터고 그 데이터보다 작고 또 큰 것은 이상치라고 보는 겁니다. 4분의 수 사용, 얘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IQR이라는 것이 Q3 빼기 Q1, 그래서 IQR은 데이터의 가운데 50%예요. 자, 그리고 이 Q1 제1사분위수 25% 위치죠. 빼기 1.5 곱하기 IQR 그리고 Q3 75% 위치 더하기 1.5 곱하기 IQR 한 것에 사이 범위는 정상 데이터고 여기보다 작은 거 또 큰 거는 이상치 이상값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이상치라는 것을 따지는 방법이 여기서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 사용한 거고 여기서는 IQR을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하평균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하평균은 뒤에서 평균편에서 나오지만 이건 시기고요.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 성장률 같은 성장률 계산 시 많이 사용하는 평균이 기하평균이고 그 기하평균 빼기 2.5 곱하기 표준편차 더하기 2.5 곱하기 표준편차 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 범위 밖에가 이상치죠. 자, 그 다음에 시각화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히스토그램이나 밀도 차트 얘네 두 개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Y축에다가 빈도를 넣었느냐 밀도를 넣었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고요. 상자 그림 그리고 산포도, 잔차도 등을 이용해서 이상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군집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상치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사용하는 방법 LOF라고 해가지고 관측지 주변의 밀도와 근접한 관측지 주변 밀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검측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대부분 거리라든지 밀도 기반에서 이상치를 검출하고 있는데 이 아이포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해서 거리나 밀도가 아닌 분할 횟수로 이상값을 검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한 이상값 확인 보시면 이게 상자 그림이에요. 이게 이상치죠.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나 밀도 차트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이쪽에 이게 평균이에요. 그리고 여기 표준 편차가 들어있는데 15라고 들어있죠. 그러면은 3표준 편차. 그러면 145. 그래서 100에서 45를 뺀 55가 되나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바깥에 있는 거 있다면 그게 이상치죠.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이상치가 있으려면 더 길게 이쪽이나 이쪽에 있으면 이상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잔차도, 산포도 이런 것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데이터라고 보시고요. 특히 잔차도에서는 숫자랑 함께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상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값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박스 플롯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자체로도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색깔은 이제 검정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선이 있어요. 그게 중앙값, Q2, 메디안, 중앙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Q1, 여기가 Q3예요. 그리고 Q3 빼기 Q1이 IQR이죠. 가운데 50%.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상치가 이런 식으로 작은 것도 존재하고 큰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마치 대칭으로 수염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수염은 정상 데이터, 존재하는 정상 데이터까지만 수염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실제로 아웃라이어가 여기 있더라도 수염이 여기까지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염이 여기까지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염 내부에 있는 것은 실제로 이 변수에 존재하는 정상 데이터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상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그 데이터 전체 민맥스 아니에요. 정상값의 민맥스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식이 뭐냐면은 이 수치부터 요 수치까지 그 사이가 정상 범위고 그 바깥이 이상값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수치하고 미니멈, 맥시멈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얘는 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정상 범위의 맥시멈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 데이터 개수 보이세요? 데이터 개수 없고요. 평균 안 보이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를 확인할 수 없고 평균도 확인할 수 없다.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런 이상치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삭제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고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삭제 같은 경우는 이상값을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제 데이터를 모두 반영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10만 개도 넘어요. 그런데 이상값이 한두 개예요. 뭐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를 했다 그래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분석을 했다면 삭제할 수도 있는 거죠. 대체라는 것은 하한값보다 작은 것을 하한값으로, 상한값보다 큰 것을 상한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또는 평균값이나 중위수 등의 대표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이런 이상값들은 양극단값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아주 큰 값이나 아주 작은 값들을 임의로 옮겨주는 거예요. 대체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값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값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작거나 덜 작은 것, 더 크거나 덜 큰 것, 이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그나 루트나 지수나
제곱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주 많이 큰 것을 조금 작게 줄이고 아주 작은 것을 조금 크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변환하는 것도 이상값 처리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꼬리가 긴 경우, 왼쪽 꼬리가 긴 경우라는 것은 외도가 있다는 것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외도를 학습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상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 또 이상값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 이건 범위죠. 범위라는 것은 맥스 빼기 민 하는 게 범위예요. 이런 것들이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대값, 최소값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 특성을 갖는데 평균도, 분산도, 표준 편차도 모두 다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레인지 같은 경우는 걔네들만 표현하잖아요.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이상값 영향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앙상블 기법은 사실은 이상값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부스팅은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비지도 학습의 군집 중에서도 비계층 학습에 속하는 K-means, 여기 보세요. 평균이란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이상값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끝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중앙값은 가운데죠. 그 다음에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와 회계에 모두 쓸 수 있는 KNN, K계의 nearest neighbors라고 해요. 그러면 가까운 것들만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상값은 바라보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그리고 DB스캔, 얘는 밀도를 살펴보는 건데 어떤 점으로부터 그 주위의 반경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래서 얘도 근처만 이렇게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상값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이런 각각의 기법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3과목에 나와요. 그게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상값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상값이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어요. 이상값 검색 활용 응용 시스템에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이나 또는 의료에서도 이상값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기 탐지나 침입 탐지 같은 것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페이지고요. 자, 문제들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개수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다음은 분석 변수 처리입니다. 변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차원을 축소하는 것, 파생 변수 생성과 변수 변환, 불균형 데이터 처리까지예요. 그래서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나와 있죠. 변수는 뭐고, 그 다음에 입력용 변수를 독립 변수, 그냥 변수, 속성, 예측 변수, 설명 변수, 차원 또는 관측치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출력용 변수다 라고 한다면 종속 변수, 라벨, 클래스, 목표값, 결과 변수, 반응 변수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봤을 때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이에요. 그리고 샘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의 행이 되는데요. 분석을 할 때는 열이 많은 것보다는 행이 많은 것이 좋아요. 그래서 행이 많다는 게 샘플이 많다는 거고 내가 연구할 대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샘플이 있을 때 좋은 데이터 분석과 모델 생성이 가능해지고 과대적합을 방지하고 모델의 훈련 및 평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필터 기법, 래퍼 기법, 임베디드 기법이 있는데요. 필터 기법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보의 소득이나 카이-제곱 검정, 피셔 스코어, 상관계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로 래퍼 기법 사용 전에 전처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래퍼 기법은 변수의 일부로 모델링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변수의 조합을 찾는 방법입니다. 전진선택법, 후진제거법, 단계적인 선택법. 그래서 각각이 어떤 것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독립적으로도 이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필터 기법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임베디드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서 그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선택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모델의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최적의 변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 분석하는 사람이 그런 모델에 잘 학습될 수 있고 변수를 일부 삭제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뭔가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을 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리치, 라쏘, 엘라스틱넷과 같은 모델들이 있고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에서도 변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필터 기법, 래퍼 기법, 임베디드 기법이란 제목, 그리고 각각의 포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변수를 잘 선택을 하게 되면 모델이 단순화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쉽게 되고 훈련 시간도 축소가 되고 과대적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모델의 정확도와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래퍼 기법이에요. 모든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 놓는 방법,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절 선택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AIC, BIC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들이 이런 변수들을 이제 선택할 때 올바른 건지 뭐 아닌지 그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이 AIC, BIC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작은 값이 좋은 거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작은 값.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뒤쪽에서 결정계수 얘기가 나올 텐데,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운 값이 좋은 거예요. 자, 전진선택법은 절편만 있는 모델, 변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시작을 해서 기준 통계치를 가장 많이 개선시키는 변수를 차례로 추가하면서 적합한 회기식, 그러니까 적합한 변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후진 제거법이라는 것은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출발해서 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없을 때까지 독립 변수를 제거하게 되죠. 단계별 선택법은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델에서 출발해서 기준 통계치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변수를 삭제하거나 모델에서 빠져있는 변수 중에서 기준 통계치를 가장 개선시키는 변수를 추가하는 거죠. 즉, 삭제도 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는 것이 단계별 선택법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으로 멜로우의 CP나 AIC, BIC 등을 쓸 수 있는데 값이 작을수록 좋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선택 기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어간 거죠. 래퍼 기법에서 모든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회기식을 세우고 유의하지 않은 독립 변수를 제외하면서 적합한 회기식을 찾는 법이라고 해서 후진 제거법,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원의 축소인데요. 차원의 축소라는 것은 이제 너무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변수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방금 했던 거 변수 제거 있잖아요. 그것도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차원 축소는 어떤 변수를 하나 내가 빼서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떤 방법인가 볼게요. 자, 우선은 차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음. 떨어진다 아니에요. 떨어질 수 있어요. 독립변수 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모델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걸 다중공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차원 축소에 대한 이야기죠. 변수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변수 자체를 제거해버리면 어떤 정보가 완전히 상실되는 건데, 여기서는 변수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 손실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수치고요. 그래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변수 개수를 줄이는 통계 기법을 차원 축소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목적은 아까 앞에서 나온 변수 제거하는 거랑 똑같은데, 복잡도 축소하고 과적합 방지하고 해석력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차원, 그러니까는 변수의 수가 줄어들어도 로버스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많은 차원을 다루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차원의 저주라는 말은 변수가 이제 많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한 번씩 읽어 두시고요. 다중공선성. 얘는 독립변수들끼리 강한 상관관계에 있을 때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중대한 다중공선성은 회귀개수의 분산을 증가시켜서 모델을 불안정하고 해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분산이 크다는 게 좋게 표현되는 때도 있고 나쁘게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산이 증가됐다라는 말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불안하다, 해석하기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느냐? 분산 팽상지수 VIF라는 것을 측정해서 10이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본다라고 돼 있는데, 꼭 10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수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두고 그것이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쓰겠죠. 예를 들어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설명 변수를 모형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변수 선택이나 차원 축소 방법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변수가 제거되면 결정계수, 이게 설명량이거든요. 라는 것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축소할 수 있고, 우리들이 이제 학습할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변수를 제거한다는 것, 얘는 상관관계 분석하고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독립변수 중 하나 혹은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고, 여기 보면은 리치, 라쏘, 엘라스틱넷, 요 인베디드 기법에서 나왔죠. 그런 회귀 분석을 활용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민 센터링, 얘는 모든 변수를 각 변수의 평균값으로 뺀 뒤에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차원 축소 기법, 주성분 분석과 요인 분석과 다차원 척도법,
요 세 가지는 잘 이해해 두시는데 특히나 주성분 분석 별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인 분석하고 다차원 척도법은 보고 특징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특이값 분해, 선형 판별 분석, 독립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이게 차원 축소 기법 중에 하나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성분 분석, PCA라고 해요.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 주성분을 뽑는 거, 주성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 개의 변수를 대표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하고자 함.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고기 모양이 있고 이 물고기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위스하고 화이트라는 것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지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보여요. 상관관계가 높은지 어떻게 알죠?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 값들을 표시한 건데 얘가 하나 증가할 때 다른 하나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또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를 우리가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이 두 개 변수가 다중공선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얘네를 변수 축소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주성분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식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주성분 분석에서는 공분산 행렬이나 상관 행렬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공분산이나 상관 행렬은 행과 열의 수가 같은 정방 행렬입니다. 그리고 주성분 분석은 거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척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규와 전후의 주성분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공분산 행렬은 측정의 단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변수들의 측정 단위에 민감해서 변수의 단위가 같은 수준일 때 사용해 주셔야 되고 상관 행렬은 변수의 측정 단위를 표준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 단위가 서로 많이 다른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할 수 있으면서 포함하면서 라고 받아주시면 돼요. 이때 말하는 분산을. 자, 그리고 여기 정방행렬 보세요. 공분산 행렬과 상관 행렬인데 여기 4개, 여기 4개죠. 여기 4개, 여기 4개죠. 자, 그런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구해본 건데 여기는 공분산 행렬은 양수하고 음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다 이런 걸 절대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상관 행렬은 양수 음수 있고 범위가 -1에서 1의 값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 또는 약한 상관관계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나 1이 강한 거고요. 0에 가까운 것은 약한 거죠. 주성분을 결정하는 기준. 주성분이 이제 여러 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변수가 4개인데 주성분을 4개 뽑았어요. 그 4개를 다 쓰는 것은 축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가장 특성이 좋은 것이 1주성분, 그 다음이 2주성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성분 개수를
선택할 때 성분들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보고 선택하실 때는 누적 분산 비율, 여기 이게 누적 분산 비율이에요. 거기에서 70에서 90% 값이 나오는 요거까지 쓴다는 거죠. 그래서 2개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고유값을 이용해서 결정할 때는 얘가 분산의 크기, 즉 이 분산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분산이 크다는 건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고유값이 1보다 큰 주성분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번엔 아이젠 밸류 나오죠. 그게 1보다 큰 거, 뭐 2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플롯, 이거 자체가 이제 스크립플롯 그래프인데 고유값이 큰 거부터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1보다 큰 값을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선들하고 점들만 나온다면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볼 수도 있고 여기를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꺾이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완전히 꺾일 거예요. 거의 직각 비슷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개수를 말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 변수의 회기식이에요. 그래서 주성분 1번은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변수 곱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주성분 분석 결과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보고 예시가 아까 보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주성분 하나가 전체 분산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요거 분산 비율 보시는 거예요. 주성분 하나가 62%. 이거 다 더하면 1 나오는 거죠? 맞아요. 1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성분은 전체 분산의 24.74.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주성분까지 사용하면 이라고 한다면 누적 비율 보시는 건데, 여기 86.75. 첫 번째 주성분 부분만 수용했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보 손실률 사용하지 않는 것의 퍼센트를 보면 되는데, 지금 얘가 62%니까 나머지 38%가 이쪽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읽을 수 있으시면 돼요. 요인 분석이라는 거 보시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보면 이렇게 계층도처럼 생겼죠. 고유 요인, 뭐 공통 요인 해가지고 묶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요인 분석은 변수는 다른 변수와 공유하고 있는 공통 요인과 그 변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요인으로 구성이 되고, 데이터 내부에 관찰할 수 없는 잠재적인 변수를 가정한다. 모형을 세운 뒤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잠재 요인을 도출하고 데이터 안의 구조를 해석하는 기법이다. 데이터 안의 구조를 해석한다. 구조예요, 이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구분이 없고 주로 기술 통계에 의한 방법으로, 기술 통계라고 한다면은 통계량 같은 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자체에 대해서 특성 알아보는 거죠. 유사한 변수끼리 묶어주는 방법이다. 이런 빨간색 글자들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변수 축소에도 쓰이지만 기술 통계에 의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변수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파생 변수 생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은 이런 거구나. 다차원적 도법이라고 한다면 시각화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객체 간 근접성을 시각화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객체들이
이렇게 하나를 묶고 이렇게 하나를 묶고 이렇게 묶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의 점으로 표현하여 객체 사이의 군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고,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와 유사도라는 걸 이용하며 관측 대상의 상대적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합한 정도를 스트레스 값으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좋은 거다. 자, 그래서 차원 축소, 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 다차원 척도법, 다중공선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된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상관계수를 구해서 표시한 것이다. 그럼 우리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거해야 되는 걸 골라라. 그러면 상관계수가 높은 거. 근데 1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0.9 나오는 A하고 C가 높은 관계죠. 그러면 A 또는 C 둘 중에서 하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응용을 해서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나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파생변수. 얘는 이제 변수를 만드는 건데 하나를 쪼개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값을 변경해서 만드는 것도 되고, 그래서 얘는 변수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어요. 변수 개수랑 상관이 없이 변수를 생성하는 겁니다. 기존 변수를 조합하거나 특정 조건 혹은 함수를 적용해서 새롭게 만드는 변수다.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끼리 결합해서 분산을 극대화하는, 이때 분산을 극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충분한 표현력을 갖는, 데이터 정보 손실이 덜한 이런 의미죠.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를 추격해 희생되는 정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포함된 나이 연속형 변수를 이용해서 연령대 범주형 변수를 생성한다는 건 단위 변환, 요약 통계량을 이용한 변수 생성을 하면 요약 통계량 변환,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4가지 종류. 이런 파생 변수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추어서 개발해줘야 되고, 좋은 파생 변수를 만들게 되면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파생 변수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만들 수 있다면 좀 더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요. 단위를 변환하는 거나 요약 통계량을 활용하는 것. 만약에 데이터가 굉장히 빈번하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라면 우리들이 뭐 시간별로 평균을 구한다던가 합계를 낸다던가 이래가지고 데이터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 헬스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1초에도 굉장히 많은 횟수 데이터 수집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더 묶어줘야 되죠. 그리고 변수를 분해한다.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날짜 같은 경우도 연, 월일, 요일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변수 분해를 하게 되면 정보가 좀 더 명확해져서 또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변수의 결합 같은 경우는 아까 왜 키하고 몸무게 뭐 이런 것처럼 얘네는 상관관계가 클 거예요. 그럴 때 그 정보를 사용해서 BMI 지수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잘 표현을 하면서도 그 데이터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변수 변환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스탠다디제이션은 식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목적은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으로 최적화 모델 작업이 용이해집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숫자들이 많은 거는 더하기 몇 번 하면은 벌써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윈맥스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산을 많이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Z스코어 또는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규분포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도 정규분포잖아요. 그런데 평균이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을 보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가 되어 있죠. 그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Z스코어 스탠다디제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평균이 0, 표준 편차 1인 것으로 만드는 것 기억해 두시고 식도 외워두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에 있어서 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지만 이런 로버스트 스케일러, 얘는 중앙값 그리고 IQR을 사용해서 이상값의 영향을 최소화한 것, 요거까지 알아두시고요. 단순 함수 변환과 박스콕스 변환이 있는데 단순 함수 변환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분포를 분석 모형에 적합하게 변형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이 두 개의 목적은 뭐냐면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이거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이 녀석은 이 큰 값들을 작은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그나 제곱근이나 역수 개념을 이용해서 큰 값을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고 반대로 왼쪽 꼬리가 긴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제곱이나 지수 변환 등을 통해서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박스콕스 변환은 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 꼬리가 길 때도 왼쪽 꼬리가 길 때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것을 람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개념부터 이런 개념까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람다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갖고 있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정규분포에 가깝게 만들거나 데이터의 분산을 안정화하는 것이 이 박스콕스 변환의 목적이고 정규성을 가정하는 분석법을 사용하기 전에 활용하는 데이터 전처리 기법이 됩니다. 그리고 비닝하고 엔코딩의 개념 알아두셔야 되는데 비닝이라는 것은 범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를 이산형 1, 2, 3, 4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비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산형 1, 2, 3, 4를 또 그룹으로 묶는 것도 비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레이블 엔코딩과 원화드 엔코딩의 차이가 있죠. 레이블 엔코딩은 하나의 범주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 원화드 엔코딩은 범주 개수만큼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수를 더미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변수 변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박스콕스 셋. 요거는 이제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인데 여기서도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Z값, Z라고 하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거든요.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값을 구하고 그거 이용해서 확률 알아보는 요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외우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정규와 표준화 얘기 다 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럴 때 내가 무슨 기법 써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최소 최대값의 차이가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오른쪽 꼬리나 왼쪽 꼬리가 길 때 쓰는 이런 함수 변환 또는 무슨 박스 꼭스가 있었다면 박스 꼭스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로그 변환이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불균형 데이터, 얘는 정의부터 그 다음에 특성,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골고루 봐주셔야 돼요. 별표. 이상값 처리처럼 이 불균형 데이터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별표 치시고요. 불균형 데이터 분석의 특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분류 데이터에서 분포가 더 높은 클래스를 더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분포가 낮은 클래스의 재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워주셔야 돼요. 우선은. 정확도니 재현율이니 정밀도니 이런 단어들은 4과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과목을 딱딱 나눠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자, 일단 불균형 데이터는 몇 개 맞췄니? 이렇게 단순하게 전체에서 몇 개 맞췄니?를 따지는 게 정확도거든요. 전체에서 옳은 예측의 비율만 따질 때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데이터가 학습이 잘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 데이터로 예측을 하려는 경향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데이터는 몇 개 없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됐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도 사실은 이쪽 데이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높아요. 그런데 분포가 낮은 클래스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실제 값이 true인데 예측값도 true인 얼마나 맞췄니를 물어보면 많이 못 맞출 거란 얘기죠. 대부분의 틀린 내용이 이쪽 분포가 낮은 클래스에서 발생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재현율이 낮아진다. 누구의? 낮은 클래스에.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불균형 상태 그대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면 과적합 문제가 발생한다. 그 데이터에서는 정확도 높다고요. 성능 괜찮다고요.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잘못 동작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요. 그 밑에 설명 나오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학습에만 쓰는 거고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에만 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학습 데이터에서는 높은 성능으로 보이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예측 성능이 더 낮게 나온다. 근데 그 낮다는 게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적합 문제죠.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는 이렇게 과적합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않죠. 데이터 클래스 비율이 차이가 나면 단순히 데이터가 큰 클래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형의 검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나오면 불균형 데이터예요. 시험 문제에 그런 것도 나왔어요. 이 그림 보여주면서 전처리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와요. 어떤 상황을 표현해주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묻는 거. 자, 과대적합. 이제 이 그림이 과대적합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과대적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림이지만 여기 있는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분리하는 선을 이렇게 그렸다.
근데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선이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려줬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얘는 언더피팅과 소호적합이죠. 아직 학습이 덜 된 거. 과대적합은 너무 학습이 잘 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학습을 잘했는데 왜 문제입니까? 할 수 있는데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너무 심취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잘 꼭 맞춘 거죠. 제가 키가 작은데요. 바지를 사면 잘라야 돼요. 자, 그래서 한 15cm 팍 잘랐어요. 저한테 굉장히 잘 맞지만 제가 그 바지를 저만 입어야 되죠. 다른데 친구한테 뭐 빌려준다던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뒤에서 또 나와요. 변수의 개수를 줄이거나 변수의 개수가 많다는 거는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준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의 개수를 줄이거나 이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게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공신경망에서 그런 학습하는 주체를 노드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또는 퍼셉트론 이렇게 부르고 그런 것들을 학습하지 않도록 끊어내는 것을 드롭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방법들은 대부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줄여주는 것이 과대적합의 해결 방법이 됩니다. 자, 불균형 데이터 처리 방법, 웨이트 밸런싱, 학습 데이터의 로스를 계산할 때 적은 클래스에 더 큰 로스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고,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이 있는데, 자, 불균형한 데이터죠. 언더는 작은 쪽에 맞추는 거고요. 오버는 큰 쪽에 맞추는 거예요. 언더 샘플링은 데이터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손실이 크고 때로 중요한 정상 데이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오버 샘플링은 데이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잘 선택을 해줘야 되죠. SMOTE라고 해서 이 방법에서는 여기 보시면 그 이웃 KNN 기법을 써가지고 이 이웃들을 찾고 그 가운데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빈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럴듯해요. 자, 그런데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추가되면 모델의 결과가 나빠진다. 복제된 관측지를 원래 데이터에 추가하면 과대적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럼 뭐예요? 불균형 데이터 처리 방법을 썼는데도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은 아니라. 자, 앙상블 같거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형들의 결과를 종합.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모델을 써서 그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내겠다. 그 다음에 임계값 이동이라고 해서 확률값을 클래스로 매핑 시 사용되는 값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 클래스가 있었을 때 우리들이 이런 분류 분석에서는 결과가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항 분류다 그러면 0.5를 기준으로 0.5보다 작은 거는 이쪽, 0.5보다 큰 거는 이쪽,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0.5라는 수치를 다른 값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 처리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낮고.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 한번 끊을게요.
굉장히 길죠? 내용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